잃는 만큼 돌아온다. 신용불량자가 되고 파산이 진행 중일 때 나는 돈 버는 데만 집중했다. 다른 이들처럼 직장생활을 하지 않았다. 밤을 새워가며 화물차를 운전해 골판지 배송 일을 했다. 뒤이어 영업용 대형 화물차를 몰았다. 집안 형편이 어려워질 때 아이들이 태어나 넉넉하진 않았지만 열심히 키웠다. 오후에 출근해 꼬박 밤을 새우고 돌아오는 관계로 아빠로서 크게 신경을 쓰지 못한 부분은 지금 생각해도 미안할 따름이다. 대체로 나의 직업들은 애석하게도 아이들과 함께 놀아줄 시간적 여유가 많지 않았고 아이들이 자고 있을 무렵에 출퇴근이 이루어졌다. 모처럼 만에 일요일 하루 쉬는 날이면 온종일 잠을 자거나 정신이 몽롱해져 기껏 의무적으로 놀이터에 같이 가주는 것이 최선이었다. 아내는 이해했지만 아이들은 나중에 아빠는 뭐라고 생각할까 하는 생각을 해보지 않는 것은 아니다. 잘 살아보자는 일념으로 열심히 일하다 보면 아이들도 커가면서 알게 되겠지라고 자신을 위안 삼았다. 지방으로 이사를 오면서 첫째 딸아이가 초등학교 3학년, 둘째 사내가 7살이었다. 초등학교에 다니는 딸아이는 학교생활에 잘 적응했고 만족해했다. 애초 지방행을 결심했을 때도 딸아이가 사춘기에 접어들기 전이라 한결 수월하게 접근할 수 있었다. 첫째 딸아이가 초등학교 5학년 무렵부터 사춘기에 접어들기 시작했고 중학교에 입학 후 2학년이 되면서 중2병을 피부로 실감나게 느꼈다. 딸아이는 내 얼굴만 봐도 짜증을 부렸다. 처음에는 화를 참지 못해 아내의 말에도 불구하고 큰 소리로 혼을 내고 회초리도 들었다. 그럴수록 아이는 오히려 당당했다. 퇴근 후 집에 가는 길이 불편하게 느껴질 때도 있었다. 우연인지 다행인지 그때 당시 나는 팔꿈치 문제로 운동을 한참 열심히 다니고 있을 무렵이었다. 평상시 집에 들어오는 시간이 밤 11시가 돼서야 도착했다. 불행 중 다행이었다. 이 글을 읽고 있는 사춘기에 접어들어 의견 충돌로 힘들어하는 아빠가 있다면 당장 헬스클럽에 가입해 밤늦도록 운동에 매진해보라고 말하고 싶다. 몸도 좋아지고 가족 간 마찰도 줄어들어 일거양득의 효과를 낸다. 중학교 2학년생이라 회초리를 들어도 때리지는 못한다. 신용만 내고 만다. 하지만 그것도 자주 듣다 보면 훈육이 아니라 서로 간 감정만 상하게 된다. 혹시 아이 성격에 문제가 될까봐 티를 내진 않았지만 내심 걱정이 되었다. 나는 주말에 서점에 들러 고재학 작가의 본물하면 유대인처럼이라는 책을 구매해 읽기 시작했다. 유대인들과 한국의 교육열은 서로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막상막하다. 자식 교육에 목숨을 건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결과는 완전 반대다. 한국은 지식 암기가 주를 이루지만 유대인들은 질문과 토론이 주를 이룬다. 책을 읽으며 유대인들의 교육은 거창하고 대단한 것이 아닌 어찌 보면 평범하고 다 아는 얘기다. 다만 얼마만큼 실천하느냐를 가늠해 본다면 분명 유대인들의 교육열은 새삼 대단하다고 느껴진다. 나는 이 책을 통해 우리 가정의 교육을 다시 바라보았다. 적어도 나는 몇 가지를 실천하려 노력하는지 아빠로서 경제적 주체인이 내 말을 따라야 한다는 가부장적 논리를 무의식적으로 강요하지는 않았는지를 깊이 생각했다. 우리 부부는 아이들을 최대한 존중하려 노력했고 나는 인내심으로 지켜보기를 실천했다. 유대인들의 가정교육이 부모부가 서로 존중하기, 가족이 함께 식사하기, 매일 베갯머리 독서 15분, 거르지 않는 아침밥 등의 규칙들은 우리 집에서도 철저히 매일 지키고 있어 많은 공감을 갖는다. 아내와
내가 지금껏 철저히 지키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일이 있어도 아침밥 함께 식사하기다. 다만 베개머리 독서 15분은 못하고 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독서하는 아빠의 모습을 보여주기와 함께 서점 가기 정도다. 지금은 딸 아이가 고등학교 3학년이다. 사춘기도 잘 넘겨 고맙고 대견하다. 얼마 전 식사를 준비하는데 딸 아이가 불쑥 엄마 아빠가 내 부모라서 너무 좋다는 말을 했다. 저녁 준비를 하던 나와 아내는 미소로 답해주며 우리 딸이 아빠 딸이어서 너무 좋다고 말해주었다. 그날 저녁 대학 준비로 고심하는 고3 학생인 딸이 이런 말을 스스럼 없이 해주는 것에 대해 깊은 감동하여 온종일 웃음이 나왔다. 남자가 목소리가 크면 좋다는 반응을 한다. 하지만 집에서나 직장에서는 사람들과 대화를 나눌 때 결코 좋은 현상은 아니다. 나는 공군부사관 후보생 154기수로 입대했다. 지금은 부사관이라는 호칭으로 바뀌었다. 항공사 취업을 목표로 항공정비기능 자격을 취득 후 공군에 입대해 경력을 쌓으려 지원 입대했다. 내가 받은 특기는 기계정비 특기다. 한마디로 일선 경비를 위한 곳이다. 비행기 시동 점검을 하기도 한다. 이때 이글루라는 비행기를 넣는 집에서 이 시동을 끄면 매우 시끄럽다. 때론 피곤하면 시끄러운 비행기 엔진 소음에서도 졸음이 쏟아져서 또 깜빡 잠이 들기도 했다. 이러는 과정에서 서로 대화를 하려면 소리를 질러야 했다. 이러는 사이 나는 습관이 되어 살짝 흥분하기라도 하면 배에서 힘을 줘 소리가 나온다. 이런 대화를 놔두다 보면 소리가 커진다. 아내는 집에서조차 이야기할 때에 배에 힘을 주는 듯한 소리를 고치려면 매번 핀잔을 주기도 한다. 왜냐하면 시끄럽게 느껴진다는 것이다. 남들과 대화할 때도 톤 자체를 낮출 것을 여러 번 지적했다. 문제는 한동안 이를 듣고도 무시했다. 나는 심각성을 스스로 전혀 느끼지 못했다. 문제는 아이들한테서 나왔다. 딸이 중학교를 막 입학했을 때의 일이다. 부르면 잘 오던 딸이 아빠가 부르면 마치 화가 잔뜩 나 있는 사람이 부르는 것 같다며 약간의 짜증 섞인 말투로 이야기를 했다. 곧이어 아내도 한마디 거들었다. 당신은 마치 군대에서 아이들 부리듯 말한다고 했다. 나는 살짝 짜증이 나기도 했고 동시에 나한테 문제가 있구나고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나는 마침 서점에 책을 고르던 중 코너에서 이시영 박사의 아빠 그렇게 키워선 안 됩니다와 김범준 작가의 내 아이를 바꾸는 아빠의 말이 눈에 확 들어왔다. 아마 아빠 아내와 딸이 한 말이 가슴에 엉엉이로 남아 있었던 모양이다. 나는 사고자 하는 책을 내려놓고 두 권 모두 공유했다. 도대체 이들과 나이 차이는 무엇이 다른 걸까 생각하면 말은 그렇게 해도 마음이 중요한 거 아니냐고 라고 자기 합리화에 확신했다. 모두 다 아빠가 너희들을 사랑해서 그런 거라고. 이시영 박사님의 책에서는 내가 그동안 알고 있어서 관광하고 있던 아이들 분위기로 자란다와 뿌린 대로 거둔다라는 표현에 내 마음이 멈췄다. 알고는 있지만 정작 나의 집안 분위기에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 김범준 작가가 전하는 아빠의 말 중 아이의 사회성은 아빠가 만든다라는 부분을 읽어 내려갈 때는
또 다른 공감이 느껴졌다. 나 역시 아이들을 키우면서 늘 걱정인 것이 우리 아이가 어떻게 사회에 적응할 수 있을까,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였다. 자존감이 높은 아이가 사회성도 좋다고 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감 말을 사용해 아이의 불안함과 스트레스를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힐링의 말을 사용하라고 전달한다. 나는 2권의 책을 읽고 곰곰이 자신을 채점하기 시작했다. 나는 무심결에 나온 상투적인 말과 흔한 아빠 말로 인해 대꾸하는 아이들의 무미건조한 의미 전달일 뿐이었다. 말에는 분명 강한 힘이 내게 내재되어 있다. 나는 이 책 2권으로 현재까지 잊지 않고 행하는 버릇이 있다. 일어나지 않으면 면박을 줘서라도 일어나게 했다. 하지만 아이 성격에 도움이 되지 않는 걸 깨닫고 깨어남을 지루하게 생각하는 아이 귀에다가 오늘도 짜증내지 말고 오늘은 좋은 날이라고 3번 나누어 말해준다. 곧이어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고 날개짓에 가까운 기지개를 켠 다음날 일어난다. 내 말투에도 작은 변화가 생겨나 의식적으로 노력하려 일순 결과 중학교 2학년인 지금도 곧장 일어난다. 지금도 아빠와 함께 샤워하고 침대에 나란히 누워 꿈꾸는 것을 좋아하며 오히려 고마운 생각이 든다. 사람은 누구나 삶의 중심 즉 각자의 축을 그려넣고 살아간다. 어디에도 흔들리려 하지 않고 어떤 폭풍우와 비바람 속에서 버티는 힘이 기준선이라고 해야 할까? 나뿐만이 아닌 대한민국의 모든 아빠의 삶이리라. 내가 문화적 감성의 책보다 자기개발 책을 읽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는 불안한 미래를 허공에 대고 이야기할 수 없어 책을 선택했다. 내가 읽은 책은 모두 힘든 고난과 현실을 이겨내고 당당히 성공에 이른 인물들의 인간극장이었다. 나는 운이 따라주로 기계를 배우지 5년 만에 차장을 달고 스카우트 제의를 받았다. 42살에 기계 가공을 다루기 시작해 어떻게 하면 남들보다 빨리 배울 수 있을까를 고민했다. 누군가 나의 어깨를 툭 하고 밀어주기만 한다면 목숨을 걸겠다고 마음속으로 되뇌며 일했다. 대표적인 책으로는 이나모리 가즈오의 왜 일하는가, 김승호 선생의 돈보다 운을 벌어라, 자넷 로우의 신화가 된 여자 오프라 원프리, 라우즈의 라우즈, 이지성 작가의 18시간 몰입의 법칙, 꿈꾸는 다락방 등이 있다. 그 중에서도 김규환 명자님의 어머니 저는 해냈어요는 나를 잡아주고 주는 핵심 책이었고 힘들 때마다 펼쳐본 책이다. 이런 책들의 강한 힘이 아니었다면 지금의 나로 남아있지 않았을 것이다. 처음 처장이라는 직함을 달고 생생을 맡았을 때는 김규환 명장님의 말씀처럼 무슨 얼굴과 하면 안 되는 것이 없다는 신념으로 뛰어들었다. 기계에 대해 제대로 파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터진 대량 물량의 소품과 외국 기계의 원인모를 고정한 나를 멘붕으로 만들기도 했다. 한시라도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위치에서 몇 날 며칠을 밤을 새우기도 하면서 책 속의 명장님을 떠올리기도 했다. 그리고 많은 작가들의 외침들을 느꼈고 집에 돌아가면 피곤함에 지쳐도 다시 펼쳐 읽었다. 성공한 이들은 그럴 수밖에 없는 자질을 타고났다. 열심히 사는 게 아니라 치열하게 살다 못해 전쟁 같은 삶을 살았다.